역사는 교과서보다 더 재미있다. 작가 윤창섭이 안내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늘 고독했습니다. 정조는 왜 끝내 외로웠을까요? 나폴레옹은 왜 모두를 잃었을까요? 광해군은 정말 폭군이었을까요? 우리는 역사의 승자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선 인간을 바라봅니다. 권력, 배신, 몰락.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을 추적합니다. 권력의 그림자. 30편의 다큐 시리즈로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해석합니다. 역사비사.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승자의 기록 뒤편에 가려진 진실의 강물, 이제야 깨어나는 소리, 찬란한 역사의 장막 아래 잊힌 이야기들이 숨쉬네. 시간을 넘어 영원히. 청취자님 혹시 직장이나 어떤 모임에서 프로젝트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짜릿한 기억이 있을 텐데요. 네, 맞아요. 밤낮 없이 고생해서 낸 기획안이 막 대박을 치고 성과가 너무 좋아서 모두가 기립박수를 쳤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 말이죠. 네네. 그런데 바로 그 빛나는 성공 직후에 다음 프로젝트 회의 때 되게 묘한 기류를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묘한 기류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갑자기 사람들이 제 의견에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내 눈치만 살살 보면서 무조건 좋습니다. 역시 최고십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아주 미묘한 순간이요. 와, 아마 리더의 자리에 서보신 분들이라면 그 묘사에서 벌써 등골이 확 서늘해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죠. 회의실의 감도는 그 평화로운 고요함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한 조직과 리더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가장 무서운 위험 경고등이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서늘하고 미묘한 순간 모두가 내게 박수만 치는 그 기묘한 고립감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번 시간엔 윤창섭 작가가 제시한 내용 검토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자료는 정말 그 규모가 거대합니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세종과 정조, 또 외교의 달인이라 불렸던 광해군, 그리고 무너져가던 나라를 어떻게든 부여잡으려 했던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해서요.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 인물들도 있죠. 네, 바다 건너서 유럽의 지형을 바꾼 나폴레옹, 프랑스 혁명의 불꽃 한가운데 있었던 로베스피에로와 마리 앙투아네트,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을 낳은 히틀러까지 다룹니다. 정말 시대도 국가도 이념도 완전히 다른 인물들이네요. 그러니까요, 이 완전히 다른 역사적 인물들의 생애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의 심층 탐구, 그 미션은 이겁니다. 왜 권력은 초기에는 눈부신 성과를 내다가 결국엔 지도자를 가장 외롭고 치명적인 오판의 자리로 밀어넣는가? 이걸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주 묵직하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사실 보통 우리는 역사 속 권력자가 몰락하는 과정을 볼 때 그 사람이 원래부터 무능해서 그랬다, 거나 애초에 악한 본성을 타고나서 그렇다고 아주 쉽게 결론 짓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 그게 마음 편하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맞아요.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기엔 그게 편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록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건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라면요? 권력의 몰락이라는 그 비극의 씨앗은 아이러니하게도 리더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눈부신 성공의 순간에 심어진다는 사실이죠. 실패가 아니라 성공일 때요. 네,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그들의 눈을 가렸다는 겁니다. 와,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눈을 가린다. 이걸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서 주식 투자에 비유해보면 어떨까요? 주식 투자요? 좋은 비유가 될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초보 투자자가 자기 직감만 믿고 과감하게 투자를 했는데 처음 3번이 엄청난 대박이 난 겁니다. 오, 초심자의 행운처럼요? 네네. 그럼 4번째부터는 시장의 객관적인 지표나 전문가들이 보내는 경고 표지판이 눈에 안 들어오겠죠. 내 직감이 곧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맹신하게 되면서 무리한 베팅을 하는 원리.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완전히 맞아떨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권력이라는 건 되게 위기나 실패 속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거대한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 성공의 크기만큼 리더의 자아도 단단하게 굳어지죠. 조선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네, 조선요? 1418년에 즉위하는 세종대왕을 떠올려 보십시오.
즉위하자마자 집현전을 통해서 당대 최고의 두뇌들을 모았고 조세 제도인 공법을 아주 혁신적으로 정비했습니다. 거침이 없었죠. 게다가 1443년에는 훈민정음을 창기해서 1446년에 반포까지 하잖아요. 와, 진짜 우리가 흔히 위인전에서 보는 완벽한 성군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엄청난 반대와 갈등이 있지 않았나요? 한글 창제만 해도 최만리 같은 핵심 신하들이 막 격렬하게 반대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세종은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니에요. 기득권층의 엄청난 반대와 우려를 오직 자신의 논리와 뚝심으로 돌파해낸 겁니다. 아, 반대를 뚫고 나간 거군요. 네, 중국과 다른 글자를 쓰면 오랑캐가 된다는 그 사대부들의 견고한 세계관에 맞서 싸워서 이긴 거죠. 엄청나게 고독한 싸움이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성과들이 세종이라는 군주에게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아, 정당성이요? 모두가 틀렸다고 반대했지만 결국 내 판단이 맞았다라는 그 강렬한 경험은 리더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심어주거든요. 정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조도 그런 확신의 경험이 있었군요. 네, 정조는 규장각을 세웠는데요. 이걸 현대 단순한 왕실 도서관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면 약간 일종의 정치적인 무기 같은 거였던 셈인가요? 맞습니다. 기득권을 쥐고 있던 늙은 대신들을 견제하려고 젊고 똑똑한 학자들을 자기가 직접 발탁하고 교육시켰거든요. 아, 자기 편으로 만든 거네요. 네, 자신의 철학을 호위하게 만든 아주 강력한 싱크탱크였죠. 종조는 학문적으로도 당대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에 신하들을 오히려 가르치면서 통치했습니다. 와, 신하들을 가르치는 왕이라니. 학문적 권위와 정치적 권력을 동시에 거머쥐고 자기가 설계한 개혁을 아주 성공적으로 밀어붙인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서양의 인물들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폴레옹도 처음부터 막 무모한 독재자의 모습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나폴레옹은 초기에 그야말로 혁명의 구원자이자 천재적인 전략가였습니다. 주변 유럽 국가들이 프랑스 혁명을 짓밟으려고 막 몰려들 때 나폴레옹이 수많은 전투에서 믿을 수 없는 연승을 거두거든요. 연전연승이었죠, 진짜. 네, 그 낡은 유럽의 질서를 내 손으로 박살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다는 걸 전 세계에,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완벽하게 증명해낸 겁니다. 아, 자기 자신에게 증명했다는 게 중요하네요. 프랑스 대혁명 시기의 로베스피에르도 시작은 아주 숭고했습니다. 피비린내는 혼란 속에서 그는 덕과 공공선이라는 아주 절대적인 가치를 내세웠거든요. 대중들이 엄청 열광했겠어요. 엄청났죠. 사람들은 그가 썩어빠진 구체제를 청산해줄 유일한 구원자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조선 말기의 흥선대원군도 떠오르는데요. 1864년부터 섭정을 시작해서 한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초반 스포트를 냈잖아요. 맞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을 당시는 세도 정치 때문에 조선의 행정 시스템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어요. 백성들 고통이 이반저반이 아니었죠. 네, 그래서 국가 재정을 갉아막던 적폐들을 단호하게 청산하고 군사력을 정비하는 등 그 전에는 누구도 감히 손대지 못했던 강력한 개혁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였습니다. 단기간의 성과를 확 낸 거군요. 네, 놀라운 성과를 눈앞에 보여준 거죠. 와, 이렇게 쭉 모아놓고 보니까 다들 초반 기세가 정말 장난이 아니네요. 자기가 총대를 메고 추진한 일들이 국가의 운명을 막 긍정적으로 바꾸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됩니다. 자기가 내린 판단이 계속해서 대성공을 거두면 내 판단이 항상 옳구나 이렇게 확신이 드는 건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 아닐까요? 네, 지극히 자연스럽죠. 전문가님, 근데 이게 왜 치명적인 독이 되는 걸까요? 자연스러운 심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연스러운 심리가 브레이크가 없는 절대 권력과 결합했을 때 발생하거든요. 아, 절대 권력과 만날 때? 한두 번의 성공은 리더에게 훌륭한 추진력을 주지만 이게 3번, 4번 연속으로 대성공을 거두게 되면요. 리더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위험한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어떤 화학작용이죠? 자신의 직관을 더 이상 여러 선택지 중 하나의 의견이 아니라 결코 틀릴 수 없는 절대적인 진실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죠. 와, 의견이 진실이 되어버리는군요. 네. 이때부터 리더의 내면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인 자기의심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립니다. 자기의심이 마비된다. 와,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대목인데요. 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내 판단이 곧 법이고 진실이 된 방안의 풍경을요. 아까 말씀하신 그 회의실 풍경이군요. 네네. 아까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린 그 침묵의 회의실 말입니다. 마치 카카오톡 단톡방에 수십 명의 팀원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무리하고 이상한 기획안을 올려도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제가 분명히 절벽을 향해 가고 있는 틀린 길을 제시했는데도 다들 엄지손가락 이모티콘만 띄우면서 역시 팀장님 탁월한 식견이십니다 라고만 한다면 와, 그건 권력을 준 게 아니라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거대한 감옥에 갇힌 거 아닙니까? 그 단톡방의 침묵이라는 비유가 정말 탁월하네요. 역사 속 권력자들이 어떻게 현실 감각을 잃어가는지를 아주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겉보기에는 의사결정이 엄청나게 효율적이고 빨라집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속도는 엄청 빠르게 했죠. 하지만 권력의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그 결정이 현실적으로 정확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일 때가 많죠. 속도와 정확성은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하지만 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주변에 뛰어난 참모들이 수백 명씩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고립될 수 있는지 그 심리적인 과정이 궁금합니다. 조선 광해군의 사례를 깊게 들여다보면 그 고립의 메커니즘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광해군이요? 네, 임진왜란이라는 그 끔찍한 참상을 겪고 나서 광해군은 저물어가는 명나라와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국인 후금 사이에서 나라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중립 외교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른바 균형 외교를 펼친 거죠. 당시 조선 사대부들의 머릿속에는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로 섬겨야 한다는 사대라는 이념이 거의 종교처럼 박혀 있었거든요. 부모를 배신할 수 없다 이거였죠. 네. 하지만 광해군은 그 명분보다는 당장 우리 백성들이 또다시 전쟁의 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국가의 생존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계산을 한 겁니다. 백성들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합리적인 판단이네요. 외교적 판단 자체는 현대의 관점에서 봐도 매우 뛰어나고 합리적이었죠. 그런데 광해군은 결국 반정에 의해서 왕좌에서 쫓겨나잖아요. 폐위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현실적이고 똑똑한 외교를 펼쳤는데 왜 그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건가요? 그 합리적인 결정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신하들과의 소통이라는 다리를 스스로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통을 끊었다고요? 명분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던 신하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거세게 반대하니까 광해군은 그들을 설득하거나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그냥 덮어버린 거군요. 네, 오히려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철저히 억누르고 점점 더 깊은 궁궐의 밀실 안으로 숨어버렸죠. 와, 고립을 자초한 셈이네요. 외교적으로는 냉혹한 국제 현실에 직시했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완벽하게 닫힌 방에 자기 자신을 가둬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물리적으로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진짜 끔찍한 고립은 내 곁에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모두 숙청되거나 입을 다물고 오직 내 기분만 살피는 사람만 남았을 때 완성이 되거든요. 아, 진짜 뼈를 때리는 말씀이네요. 내 기분만 맞추는 사람들. 듣기 좋은 찬사는 빛의 속도로 왕의 귀에 도달하지만 정말 필요한 경고나 쓴소리는 아예 중간 관료들에 의해서 싹 차단되어 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심리적인 방음벽이 세워지는 셈입니다. 아까 초반에 엄청난 스포트를 냈다고 하셨던 흥선대원군도 이런 종류의 고립을 겪었나요? 네, 아주 뼈아픈 고립을 겪었죠. 흥선대원군이 밀어붙인 개혁 중에 서원철폐라는 게 있습니다. 서원이면 양반들이 공부하던 곳 아닌가요? 원래는 학문을 닦는 곳이었죠. 하지만 당시에는 지방 양반들의 굳건한 기득권 카르텔이 되어 있었습니다. 면세 혜택을 누리면서 일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수탈하는 온상이었거든요. 아, 백성들 고요를 짜내고 있었군요. 오늘날로 치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이익 집단 수백 개를 하루아침에 강제로 해산시킨 것과 같습니다. 와, 엄청난 반발이 있었겠네요. 당연하죠. 일반 백성들은 쌍수를 들고 환호했지만 양반 지배층의 엄청난 분노와 증오를 흥선대원군 혼자 다 받게 된 겁니다. 고립의 시작이군요. 승자의 기록 뒤에 가려진 진실의 강물 이제야 깨어나는 소리 찬란한 역사의 장막 아래
잊힌 이야기들이 숨쉬네 시간을 넘어 영원히. 거기에 더해서 땅에 떨어진 왕실의 위험을 세우겠다면서 아주 무리하게 경복궁 중건을 밀어붙이거든요. 아, 무리한 토목공사요? 네, 이때 막대한 세금을 거두고 강제노역을 동원하면서 처음에는 대원군을 열렬히 지지했던 백성들의 삶마저 피폐해집니다. 원성이 하늘을 찌르게 되죠. 백성들도 등을 돌렸군요. 강력한 개혁을 혼자서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다 보니까 어느새 양반과 백성, 모든 사회계층의 불만이 오직 흥선대원군 한 사람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리더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겠네요. 속으로 막 내가 개인 욕심 채우자고 이러는 줄 아느냐? 이 다 쓰러져가는 나라 한번 살려보겠다고 이 고생을 하는데 왜 아무도 내 진심을 몰라주냐? 이러면서 엄청난 억울함이랑 인간적인 고독감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리더는 자신의 선의를 의심받을 때 가장 깊은 상처를 받거든요. 마음이 아프네요. 그 인간적인 고독감이 결국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작은 비판도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아, 방어적이 되는 거군요. 이 정보의 차단과 왜곡, 그리고 리더의 심리적 고립이 역사상 가장 극단적이고 끔찍한 형태로 나타난 사례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 히틀러? 나치 체제는 철저한 선전과 검열을 통해서 국가 전체의 정보 환경을 숨막히게 통제했습니다. 군대를 포함한 국가의 모든 조직이 철저하게 히틀러 개인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도를 기준으로 재편되었죠. 완전히 개인 사유화가 된 거네요. 그 결과 히틀러의 집무실 책상 위로 올라가는 보고서들은 이미 현실을 반영한 진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가짜 정보였나요? 오직 히틀러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가 기분 좋아할 만한 긍정적인 지표와 거짓 승전보로만 아주 정교하게 짜집기된 가짜 현실이었던 겁니다. 와, 잠깐만요. 그러면 진실이 완벽하게 차단된 그 방에 갇혀버린 지도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실 감각을 잃는 거죠. 이게 내비게이션이 고장난 줄도 모르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상하다 싶으면 차를 잠깐 세우고 창문을 내려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길을 묻거나 아니면 지도를 다시 펼쳐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혹시 이 권력자들은 길을 묻거나 멈춰 선언 행위 자체를 나의 치명적인 패배라고 생각해서 끝내 낭떠러지인 줄 알면서도 시속 100km로 직진해 버리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과 자존심이 바로 비극의 결말을 부르는 오판의 구조와 과정입니다. 오판의 구조하여. 오판이라는 건 맑은 하늘에 벼락치듯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단발성 실수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정되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여온 미세한 오류들이 결국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는 결과물이죠. 쌓이고 쌓인 거군요. 이 극단적인 고립의 단계에 접어든 권력자에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궤도를 수정하거나 후퇴하는 것은 곧 자신의 정당성이 통째로 무너지는 끔찍한 나약함으로 여겨집니다. 아, 나약함으로 받아들인다. 누군가의 충심 어린 조언은 쓸데없이 발목을 잡는 망설임으로 들리고요. 뼈아픈 비판은 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배신으로 다가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국가나 조직이 입을 현실적인 피해 규모보다 자신의 무오류성이 깨지고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찰나의 굴욕을 훨씬 더 두려워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완전한 패배는 전쟁터에서 병사의 숫자나 무기가 모자라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시작되나요? 지도자의 마음속에서 현실의 불확실성을 거부하고 환상 속으로 도피하기 시작할 때 이미 패배는 결정된 것입니다. 마음에서 지는 거네요. 1815년 워털루 전투에서의 나폴레옹이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폴레옹이 어떻게 했길래요? 초기에 그 번뜩이고 날카로웠던 통찰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없었습니다. 날씨의 변화, 지형의 불리함, 연합군과 프로이센군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 같은 인간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었거든요. 전쟁이니까 당연히 변수가 많죠. 그런데 나폴레옹은 그 변수들을 예전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다 통제하고 압도할 수 있다고 맹신했습니다. 측근들의 간절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관만을 밀어붙이다가 결국 돌이칠 수 없는 완벽한 몰락을 맞이하게 된 거죠. 와, 그 똑똑했던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는군요. 아까 초반에 혁명의 숭고한 구원자로 출발했다던 로베스피에르의 상황은 어땠나요? 대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던 사람이 대체 어떻게 몰락하게 된 거죠? 로베스피에르의 끝은 자신이 쥐고 있던 권력의 양날에 자기 스스로 베인 아주 참혹한 결말이었습니다. 스스로 배였다고요? 그는 혁명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조금이라도 자신과 뜻이 다르거나 부패했다고 의심되는 자들을 가차없이 단두대로 보냈습니다. 아, 그 무시무시한 단두대.
그 유명한 공포 정치죠. 자신은 오직 국가를 위한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매일 공포에 떨었겠네요. 동료 의원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내일은 내 목이 잘릴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에 완전히 질려버렸습니다. 혁명에 대한 열정이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와, 자고 일어나면 누가 죽어 있고 하니까요. 결국 그 극단의 공포가 폭발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혁명에 대한 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공포와 만났을 때 벌어지는 참극입니다. 결국 그 억눌렸던 공포가 끌어넘쳐서 1794년 7월 이른바 테르미도르 반동이 일어납니다. 테르미도르 반동이요? 테르미도르는 당시 혁명 달력으로 7월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 혁명 동지들이 기습적으로 루베스피에르를 체포해버린 사건입니다. 아, 살기 위한 선제 공격이었네요? 한때 구원자로 추앙받던 그는 결국 본인 스스로가 수천 명을 밀어넣었던 바로 그 단두대의 이슬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끔찍한 공포의 쳇바퀴에 본인이 짓갈려버린 거네요. 네, 역사의 아이러니죠. 흥선대원군의 결말도 비슷하게 전개되나요? 아까 자기가 짠판에 자기가 밀려났다고 하셨는데 아들을 향한 마음이랑 권력의 속성이 막 충돌한 걸까요? 흥선대원군의 섭정 10년, 그 모든 파격적인 개혁의 최종 목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뭔가요? 아직 어린 아들, 고종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어떤 신하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왕권을 쥐어주는 것이었죠. 아버지로서 그리고 정치가로서의 모든 생애를 바친 목표였습니다.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었군요. 그런데 1873년 고종이 22살이 되어서 이제 내가 직접 나라를 다스리겠다며 친정을 선언합니다. 대원군이 그토록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강력한 왕권이라는 시스템이 드디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목표를 달성한 거잖아요. 네. 하지만 그 순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섭정대원군은 자기가 정비해 놓은 바로 그 합법적인 권력 구조에 의해서 자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당한 거네요. 자기가 가장 사랑한 아들에게 권력을 넘겨주면서도 권력의 속성상 그 끈을 쉽게 놓지 못해 겪어야 했던 그 인간적인 고뇌와 쓸쓸함은 아마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와, 진짜 역사의 참 아이러니네요.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뤘기 때문에 자기가 버려줘야만 했다니요. 그리고 권력자의 현실 부정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히틀러의 마지막을 언급하셨죠. 그 철저하게 편집된 가짜 정보만 보던 독재자의 끝은 어땠습니까? 1945년 4월 베를린의 지하 벙커 상황을 보시죠. 밖에서는 소련군이 베를린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고 잿더미가 된 거리에선 10대 소년병들까지 총알바지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참혹하네요. 누가 봐도 독일의 완벽한 패배가 자명한 사실이었죠. 하지만 히틀러는 지도가 펼쳐진 어두운 벙커 탁자 위에서 이미 전멸해서 현실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군대들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기적적인 반전을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군대를 움직였다고요? 완전히 현실 감각이 붕괴된 상태였네요. 그에게 패배를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이유와 평생의 신념이 완전히 틀렸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자아가 무너지는 거군요. 내 자아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뇌가 현실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극단적인 방어 기제였죠. 그는 4월 30일 지하 벙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끝내 현실의 패배를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인정을 안 했군요. 하지만 그가 현실을 거부했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나치 체제가 일으킨 참혹한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량학살의 끔찍한 책임은 오롯이 피할 수 없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져서 그를 영원히 심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죠. 정말 끔찍한 비극입니다. 자, 그럼 이 묵직하고 비극적인 결말들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요? 지도자의 심장이 멎거나 아니면 스스로 권좌에서 걸어내려온다고 해서 모든 이야기가 막 깔끔하게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권력자가 무대 위에서 퇴장하는 순간 그것으로 막이 내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오히려 무대 뒤에서 아주 길고 잔인한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되죠. 두 번째 싸움이요? 바로 역사적 해석과 기록이라는 또 다른 권력의 싸움입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자는 말이 없고 살아남은 자들의 펜끝이 죽은 자를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남은 사람들의 평가가 지략되는군요.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와 같은 너무나 압도적인 업적들 덕분에
그가 겪었던 정치적 고뇌나 인간적인 그림자들은 많이 옅어지고 역사상 가장 완전하고 자애로운 군주라는 찬란한 빛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후대의 평가가 아주 좋죠. 반면에 광해군은 시대의 흐름을 날카롭게 읽어낸 합리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고 또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컸음에도 불구하고요. 네네. 결국 정적들에게 권력을 빼앗겼다는 이유로 폐위된 폭군이라는 아주 무거운 낙인을 안고 역사 속을 쓸쓸히 걷고 있죠. 와, 내가 살아생전에 아무리 피 터지게 노력하고 막 좋은 뜻을 가졌다고 해도 내 인생의 최종 편집권은 결국 후대 사람들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거 청취자님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직장을 퇴사하거나 오랫동안 몸담았던 모임을 떠날 때 남은 사람들이 내 뒷모습을 보며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기억할지 상상해보면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대목입니다. 다른 인물들은 이 잔인한 편집의 도마 위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있나요? 역사의 편집이 얼마나 가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마리 안투아네트입니다. 아, 마리 안투아네트요? 1793년 10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녀는 사실 대중이 그렇게 분노할 만큼 국고를 탕진한 주범도 아니었어요. 오, 정말요? 사치의 대명사잖아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라는 그 유명한 말도 그녀가 한 적이 없습니다. 와, 그게 진짜가 아니었군요. 하지만 그 시대는 자신들의 끓어오르는 분노와 굶주림을 쏟아낼 아주 자극적인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희생양이요? 실제 그녀가 한 인간으로서 어떤 고뇌를 겪었는지 또 옥에 갇혀서 엄마로서 자식들을 잃고 어떤 눈물을 흘렸는지는 완전히 지워져 버렸죠. 그리고 극심한 사치와 타락한 구체제의 상징으로 역사에 영원히 박제되어 버렸습니다. 와, 이거 듣고 보니까 마치 현대사회에서 앞뒤 맥락 다 잘린 10초짜리 자극적인 동영상 하나로 어떤 사람의 평생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그게 영원히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서 그 사람의 전부로 규정되는 것과 완전 똑같네요. 아주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연결입니다. 로베스피에르 역시 마찬가지예요. 로베스피에르도 평가가 엇갈리나요? 후대의 정치적 관점과 시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패를 혐오했던 철저한 혁명의 수호자로 존경받기도 하고요. 반대로 피도 눈물도 없이 단두대를 돌려댄 공포정치의 괴물로 혐오받기도 하죠. 극과 극이네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기록 사이에서 그는 영원히 심판대에 올라있는 셈입니다. 정말 압도적이고 숨막히는 이야기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깊고 깊은 심층 탐구를 하나의 줄기로 묶어볼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역사학자의 냉철한 시선에서 권력이 밟게 되는 이 비극적인 에스컬레이터의 과정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긴 호흡으로 탐험한 역사의 기록들을 하나의 공식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네. 무거운 권력은 리더에게 끊임없이 고독한 결정을 요구합니다. 그 결정이 성공적인 성과를 낳으면 리더는 굳건한 확신을 얻게 되죠. 아까 본 세종이나 초기의 인물들처럼요? 네. 하지만 그 확신이 지나치게 커지면 자신에 대한 자기 의심이 사라집니다. 자기 의심이 사라진 리더는 타인의 비판을 적으로 간주해서 아예 차단해버리죠. 귀를 닫아버리는 단계. 비판이 차단된 밀실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정보가 왜곡되어서 달콤한 거짓말만 리더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짜 현실을 보는 거네요. 결국 이 지독한 고립은 돌이킬 수 없는 오판과 치명적인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씁쓸한 결말이네요. 역사에 완벽하게 흠결 없는 리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권력이 주는 지독한 고독과 맹신을 리더 스스로가 얼마나 치열하게 견제하느냐, 진실이 차단되는 그 비극적인 순간을 얼마나 뒤로 늦출 수 있느냐, 오직 그것만이 그 권력의 진짜 가치와 질을 결정할 뿐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이 거대하고 슬픈 역사의 궤적을 함께 짚어보고 나니까요. 제 머릿속에 아주 강렬한 화두 하나가 맴돕니다. 어떤 화두인가요? 아까 오프닝에서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웃으며 박수만 쳐주는 그 서늘한 침묵의 회의실에 대해 말씀드렸었죠. 만약 성공이라는 달콤한 열매가 필연적으로 우리의 귀를 막고 진실을 가려버리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다면 말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정한 리더십이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무언가를 빠르고 단호하게 결정하는 능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짜 위대하고 안전한 리더의 조건은 내가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내 뼈를 때리다 못해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 차가운 현실의 팩트를 억지로라도 내 귀에 때려 박아줄 불편한 사람을 내 곁에 끝까지 남겨두는 끈기와 용기 아닐까요?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청취자님,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의 기분을 완전히 망치면서까지 현실의 씁쓸한 진실을 똑바로 말해줄 그 불편한 사람이 존재하십니까? 만약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나에게 웃어주는 사람만 남아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권력과 성공도 이미 앞이 보이지 않는 고독한 낭떠러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네요.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가슴 한편에 품고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지적 호기심과 삶의 통찰을 넓혀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이 깊은 탐험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전도사의 역사비사와 다채움의 마음 치유소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별빛이 잠든 밤 시간의 강물 위에 그대 머물던 자리 바람이 전하는 이야기 잊혀지지 않는 선율